안녕하십니까.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박상준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화제를 바꿔봐서 각도기님께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이 잠잠하던 네. 그 박건민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얌전하시고 그러니까 응원의 글을 많이 이제 달아주시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쪽의 얘기를 각도기님께서 하시면 밑에 댓글들이 뭐요. 제발 주식 얘기만 해라.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다고.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. 이런 거죠.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, 네. 뭐 금리,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집을 사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. 또한 지금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뭐 30대, 20, 30대들이 집을 그러니까 20, 30대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수요는 일정하고 근데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30% 정도 이렇게 수치가 보이는 거지. 그게 절대 과하게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나쁘게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. 그게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네. 있는 어떤 편향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네. 편향인 부분과 편향이 아닌 부분 둘 다 있는데요. 네. 일단 지금은 너무 명백하게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.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. 근데 부채 그 모든 위기 앞에는 부채 잔치가 있었습니다. 모든 위기 앞에서는 29년 대공황도 그렇고 2008년 리만 사태도 그렇고 항상 잔치를 벌이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현재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리게 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고요. 나라 경제 전체가 여기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.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요. 근데 여기서 부채를 더 올리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건 안 된다는 거죠. 이건 안 된다는 거고, 다 죽자는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편향은 아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건 주식에서 차용한 부분인데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그 가격은 더 이상 안 올라요. 그때 옛날에 그래서 뭐 구두닦이 소년이 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드렸던 건데 20대가 집을 사면 더 이상 10대가 집이 필요한가요? 10대가 집이 필요해요? 엄마 아빠 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10대는 집이 필요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게다가 그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순식간에 그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. 이거는 명백하게 뭐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. 이 부분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. 이건 정말 정책 잘못했다. 물론 이해는 됩니다. 작년에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. 둔촌주공 보면서 아사리판 될까봐 이제 그래도 이게 도미노식으로 다 자빠질까봐 그럼 뭐 굉장히 충격이 되니까.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막았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연착륙의 가능성을 놓치게 만들었어요. 이번 특례보금자리로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편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.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될 것이냐. 전 지금 이제 일본의 길을 접어들었다고 봐요.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결국 부동산 가격 없이 설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 우리는 진입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구조조정을 시작한 거거든요. 지금 4년째입니다.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풀고 있지만 완벽하게 푼 거 아니에요. 부채 비율을 안 높여주고 있어요.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안 올려줘요. 부동산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얘네가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잘 되고 나면 얘네들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.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다 넣으려고 해요. 근데 미국이 정말 개판이냐. 뭐 사람들 막 마약하는 사람 길거리에 있고 길거리에 똥 싸고 막 진짜 개판이잖아요. 근데 왜 미국이 강한가? 그거는 결국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욕망을 갖는 사람들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이 마련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실제로 구체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고양시키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최근으로는 테슬라 그 전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. 결국 자본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역동성이 있잖아요. 저는 그게
미국의 가장 강력한 점이라고 생각해요. 윤리가 괜찮아서 뭐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한국은 1번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자본의 역동성을 해주는 쪽으로 안 가고. 근데 이제 20, 30대마저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을 아니고 부채로 샀다. 자영업은 끝난 거예요. 어떤 면에서 보면. 돈을 쓸 수가 있나. 400만 원 받아서 2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, 이자하고 원리금 내고 나면 도대체 뭘로 살아요? 생필품 먹고 끝나는 거지. 제가 보기에는. 외식을 어떻게 해. 네.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경제 자체가 소비 쪽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린 더 수출 경제에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. 저는 이미 깨졌다고 봐요. 네. 한국은.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편향을 가지고 있냐면 주식은 기업이에요. 주식이 활성화돼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직장도 만들어지고 네. 또 다른 돈 벌거리도 또 생기고 역동성을 가지고 물론 빈부격차 아니에요. 빈부격차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동산이 잘 되는 지방 지역을 찾아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공장이라든가 현대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의 공장이 있는 데가 잘 되는 거예요. 거기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니까.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이 또 소비를 창출하고 그 소비로 인해서 자산 가격까지도 또 상승하고 이런 그 선순환 구조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삶을 저당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편향이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네. 또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50년 만기 가계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이제 뭐 34살인가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이제 늘려트려줘서 그 부동산을 조금 쉽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물론 총 이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. 그렇게 하고 나니까 원래 뭐요? 갑자기 또 은행권에서 네. 왜 돈이 되니까 만들고 또 뭐요? 만들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과도한 이자를 진짜 내가 50년이란 건 제가 살아생전에 다 못 갚고 죽는 그러면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요? 대출이 막 몰려갖고 네. 또 난리가 났어. 그래서 또 뭐 판매를 중단을 시키네. 또 뭐 그걸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서 40년짜리를 또 만드네.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아까 뭐 그런 말씀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네. 어찌됐든 이 부동산을 모든 국민들이 다 재테크 상품으로 생각하고 네. 뛰어드는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. 네. 그냥 이거는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.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본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. 저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좀 다른 게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네. 배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. 오히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으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한턱 낼 수 있잖아요.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의 문제예요. 내가 많이 차지하면 한정된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차지하면 남이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죠.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은 더 비싼 돈으로 집을 사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부의 불평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높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게 아니고요. 불평등 지수가 높으면 영속성이 떨어져요. 사회의 영속성이 굉장히 훼손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은 뭐냐면 초귀족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자고요. 나머지는 그만한 거예요. 그래서 평등성이 높아요. 그런 측면에서. 근데 이 평등이 깨진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남미 국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봤어요. 최근에 칠레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사회가 불안정하죠.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저는 그게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남미처럼 폭동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한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 파업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
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모두에게 불이익이 온다 했는데 지금 거대한 그 모두가에게 오는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. 지금 제가 보기에는 25년 남았잖아요. 25년 뒤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. 아마 사대문 안에 몇몇 상업지와 일부 주택지는 뭐 외국인들도 좀 살고 하니까 가격이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경기도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요. 이미 금이 쫙 갔어요.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점점 얼어 들어갈 겁니다. 예, 투모로우에서 땅이 얼듯이 제가 보기엔 점점 이런 2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인구학적으로 안 되잖아요. 네. 외국인들이 이민 오기에도 서울 경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아니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농사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울 아파트에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불가능한 얘기고요. 그리고 외국 이민자들 그렇게 많을 거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네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노동,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사람들, 뭐 선진국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. 그러니까 서로가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라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막 정책을 막 이제 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민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땡큐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한국에 갈 수 있겠군요.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진짜 그런가?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거 같더라고요. 잠깐 큰 돈을 벌고 잠깐 한 2, 3년 진짜 고생해서 돈 벌고 우리 내 나라 나가겠다는 거지 한국에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뭐 정해진 미래인데 그러면 그 정해진 미래를 이민이나 이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은 뭐 옛날에 그 사탐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회장님처럼 뭐요 이민만이 답입니다. 그 이민? 그럼 이민도 알아보면 그 인종차별인 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?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 다음 알아서 하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지금? 근데 뭐 앞으로 20년 안에 연금 쪽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. 별로 진짜 좋은 얘기.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역동적이고 희망찬 이런 이야기들 하기가 참 힘드니까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자충우돌 하면서 뭔가를 뚫어보고 좋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엔터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. 엔터는 막 펼쳐지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냐면은 토지 가격의 상승은 소수 토지를 가진 사람들 입장은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는 다 패자로 만드는 성향이 좀 있어요. 여기서 말씀드리면 토지 자본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왜 주식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부동산에 많이 가느냐. 우리는 부동산이 재테크하기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. 쉬워서 그래요. 그리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. 주식은 어려워요. 거기에 비하면. 너무 어려운 거야. 만들어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. 기업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 기업이 정말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이 싼지 비싼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사놓고 개발 만들면 되잖아요. 개발을 하면 되고 길을 놓으면 되고 도시계획을 해주면 되고 용적률을 올려주면 되고 방법이 많아요. 토지 가격을 올리는 거 제가 분명히 토지 자본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냥 주택 몇 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 자본 세력 입장에서는 주식은 너무 어렵고 이게 훨씬 쉬워요. 제가 보니까.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든 그 방향성을 잡는 거죠. 정책 포커싱이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다. 주식 아니다. 일반인들은 하지 마라.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깨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주식은 저쪽은 벌 가능성이 훨씬 높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이거 가격은 진짜 조금 문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제가 소득 수준이 아마 상위 1%
안짝이지 않겠어요? 여러분들 이제 소득 수준입니다. 소득 수준, 재산 수준 아니고. 재산 수준 아니고. 이게 또 여기 또 착각하시고. 아유, 우리는 전 땅이 100평밖에 없어요. 120평밖에. 네. 근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집 막 30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30억을 왜 바닥에 깔고 있지? 그걸로 사업을 하지. 그걸로 일을 해보지. 기업을 해보지. 30억 안 되는 자본금 가진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30억이면 나쁘지 않은 자본금이에요. 그걸 그냥 앉아서 깔고 있어요.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각고객님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취지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. 뭐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간도 오래됐고 이랬는데 제가 그냥 두 가지를 엮어서 유럽은 뭐 금리를 올려도 뭐요. 쟤네들 올렸나? 뭐 한국은행 올려도 뭐 올리든 말든 뭐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. 한 1, 2년 뭐 길게 봤을 때 2년이라고 치자. 뭐 고금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저금리 상황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채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40년 동안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 1, 2년은 맞을 수 있지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최근에 채권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. 위험 신호죠. 위험 신호입니다. 왜 모두가 이렇게 좋게 볼까? 다 말씀하신 딱 그 논리예요. 거의 전부가 그 논리인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. 미국이 재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쓰는 게 끝날 것이냐 이거. 그러니까 미국 경기 확연하게 떨어져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환경이 올라오면 미국 재정이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면 안 돼요. 그게 첫 번째예요.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안 이루어질 거지. 그런 일이. 그렇죠. 근데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뀐다.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재정을 안 쓸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 또 하나 중국 때리기가 끝날 것이냐 이거예요. 중국 때리기가 끝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물가가 안정되어지고 저물가 시대, 그러니까 생산품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물가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. 근데 중국 때리기 이렇게 계속하면 가능할 것이냐? 중국도 이제 한 번씩 때리잖아요. 애플 거 공무원 가족 뭐 이렇게 물론 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는데 이미 다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는 계속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에너지 패권과 제조업 패권을 가진 두 지역 가장 강력한 사우디, 러시아, 중국 그리고 브릭스 그 브릭스까지 받으면 원자재 다예요.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가 물론 유럽도 이제 곡창지대가 많습니다만은 이 지금 브릭스 국가들 연합이면 식량까지도 진짜 송두리째 다 제조하는 곳이거든요. 그러면 얘네가 단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봐야죠.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자유 교육할 때보다 뭔가 이게 벽이 쳐지는 순간 모든 비용은 올라가게 돼 있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3% 이상이 고착화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그러면 금리가 예전에 디플레 상황이었죠. 2008년부터 우리가 2020년까지 경험했던 건 거의 디플레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잘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채권 금리 좋은 걸 사라. 단기물 금리 엄청 좋잖아요. 단기물 사라. 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 장기물을 사냐. 그건 결국은 차익 따먹게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건데 지금 1년짜리가 너무 높으니 막 5%씩 하니 그냥 5% 하고 내년에 좀 떨어지면 좀 또 4%대 하고 뭐 그렇게 몇 년을 해라 차라리.
왜 10년짜리를 해서 그러니까 채권의 시대가 끝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은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받아들이신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단기 채권. 네, 단기 채권요. 1년짜리 뭐 이런 거 5%짜리 이런 거 하는 거 금리가 좋잖아요. 현금 들고 있는 왜 현금을 들고 있어? 그거 하는 게 맞죠. 근데 채권으로 차익 따먹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예. 너무 지금 사실은 올해 그 채권으로 차익 따먹기 한 사람 전부 패자입니다. 다 죽었다고. 지금 다 패자예요. 증시각도 TV 안 봐서 그렇지. 우리 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, 그죠? 예.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제가 보기엔 상식선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항상 거기에 참여 있었던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으로 ARM 51달러가 61달러 됐어요. 사요 마요? 제 취향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모가 보니까 공모가 상당히 원래 그 600에서 700억 달러 밸류에이션 했는데 막 500억 달러. 이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20% 올라 버려 가지고 좀 애매한 회사예요. 너무 좋은 회사인데 어떻게 수익을 더 추가해서 창출할지. IP를 무작정 비싸게는 못 받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최근에 이 주식에 일찍 들어가서 25% 이렇게 먹으신 분들은 먹는다는 표현 좀 수익을 이제 확정은 아직 안 지으셨겠지만 수익을 보셔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이제 곧 뭐 추석도 다가오고 날도 조금씩 선선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그런 9월달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